세계 최빈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독재자가 영국 여왕보다 10배 많은 돈을 숨겨뒀다면 믿으시겠어요? 국민은 굶어 죽어가는데 하루에 1억 8천만 원씩 써도 100년을 버틸 수 있는 비자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북한 독재자의 숨겨진 금고,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7년 아사히 신문이 폭탄급 보도를 터뜨렸거든요.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이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하루에 1억 8천만 원씩 쓴다고 가정해도 10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돈이에요.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최고 권력자의 비자금이 이 정도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금액을 세계의 다른 독재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예요. 짐바브웨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은 무가베 대통령 기억하시죠? 매년 생일마다 자기 나이만큼의 무게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티를 열던 사람인데 그 악명 높은 무가베의 비자금이 겨우 1,000만 달러, 우리 돈 120원 정도였습니다. 김정은의 5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쿠바 혁명의 상징 피델 카스트로는 어땠을까요? 사회주의 혁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보여준 이 사람의 최종 재산이 10억 달러였어요. 김정은의 5분의 1 수준이죠. 그럼 왕족은 어떨까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실 재산 다 빼고 개인적으로 가진 돈이 5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영국 여왕보다 10배나 더 부자였던 겁니다. 이건 진짜 월드 클래스예요. 이 돈은 전문 용어로 블랙머니라고 부르는 비자금인데 스위스 은행 계좌나 홍콩, 중동 등지의 금융회사에 비밀 계좌로 숨겨져 있거나 제3자 명의로 위장돼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걸 추적하느라 혈안이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명목상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모든 게 인민의 것이고 개인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김정은이 이 비자금을 전부 자기 사치를 위해서만 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물론 상당 부분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씁니다. 호화 요트, 슈퍼카 컬렉션, 스위스 명품 시계, 고가의 술과 모피, 벤츠의 아이패드까지. 김정은이 집권 첫 해에만 자동차와 스위스 시계, 모피, 귀금속 등 각종 사치품을 사는 데 쓴 돈이 무려 6,886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7억 달러가 넘는 돈을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비자금 활용처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혁명자금, 통치자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금이죠. 가장 큰 용도는 ICBM 미사일 개발입니다. 2022년 한 해만 봐도 북한이 38회에 걸쳐 97발의 미사일을 쐈거든요. 이 비용이 대충 추산해서 1조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은 모두 똑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 업적을 건물로 남기려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역사를 보면 로마의 콜로세움, 진시황의 아방궁, 나폴레옹의 개선문, 이집트 파라오의 피라미드까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 유학 시절 스키 타고 승마 배운 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이니 승마 구락분이 하는 전시용 건축물을 만들어놨습니다. 북한 주민 중에 누가 저걸 이용하겠어요? 전기도 없는 나라에서 스키장 트리에 불을 켜는데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평양의 유경호텔 이야기도 가관이에요. 김정일 시대 때 매년 수백억 원씩 투자해서 만든 건물인데 20년 동안 그냥 뼈대만 있는 유령 건물이었거든요. 2018년에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겉면에 화려한 조명만 달아놨어요. 안은 텅텅 비어있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꾸민 거죠. 앞면만 전광판으로 치장하고 뒷면은 여전히 폐허 상태입니다. 완전히 사기극이나 다름없는 건데 이게 다 비자금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곳에 두 사람이 미라로 박제돼 있는데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걸 관리합니다. 시신 한 구를 미라화하는데 100만 달러가 들어가고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최소 40만 달러가 필요해요. 러시아 기술진을 비행기로 평양까지 데려와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ICBM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다음으로 제일 쓸데없는 돈 낭비가 바로 이 미라 유지비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중앙당 산하 외화벌이 기관이지만 사실상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만들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핵심 조직이거든요. 39호이라는 이름도 미스터리한데 세 번째 건물 9번째 호실이라는 설도 있고 3월 9일 김정일이 지시를 내려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조직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74년 2월이에요. 김정일이 당 중앙정치위원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자기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권력을 잡으려면 당의 원로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라 인센티브가 없어요. 기껏해야 훈장 하나 주는데 훈장 받아서 뭐합니까? 돈을 주면 자본주의가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물건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외국 명품이어야 효과가 있죠. 남들이 구하지 못하는 걸 줘야 기호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화가 필요한데 이 외화를 관리하는 게 39호실입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가 다 관리했거든요. 지금도 재정경리부는 있는데 여기는 내화만 다룹니다. 당 간부들 월급 주고 당비 받아들이는 일반 회계죠. 반면 외화는 39호실이 총괄합니다. 북한 전역에서 나오는 돈, 세계 각지에서 빨아들이는 돈을 유일하게 관리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장군님 개인도이니까 총리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39호실은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북한의 전설적인 인물 중에 전일춘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9호실 실장을 24년 동안 했어요. 김정일과 동창이었고 1센트도 김정은 자금에 손대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죠. 1998년에 39호실 부실장으로 들어가서 2011년 김정은 집권 초까지 실장을 했는데 퇴직하고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충성스럽고 돈 계산 깔끔한 사람이었으니까 24년 동안 김 부자가 믿고 쓴 거예요. 반대로 어떤 39호실 실장은 돈 계산이 맞지 않아서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자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지만 동시에 가장 감시를 많이 받는 자리거든요.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알아서 챙겨주면 모르겠는데 청춘이다 소리만 하고 지나가면 돈이 센트 단위로 맞지 않을 때 그게 자기 책임이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39호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에 나와 있는 공작원들이 정말 많았대요. 중국 손님들을 식당에 데려와서 담배 수출 이야기도 하고 굴이나 아연 같은 광물 거래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이름이 5개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북한 남자 특유의 허세죠. 돈 잘 버는 사람은 식당 하루 매출을 다 대고 놀러 가기도 하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되는 사람들은 북한의 납부도 잘해서 노령 영웅 칭호를 받고 김정은을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결국 북한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으면 그 돈이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북한의 모든 돈은 일단 39호실을 통하기 때문에 비자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39호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모으는지 볼까요? 놀랍게도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이 미치거든요. 중동, 중국은 물론이고요. 아프리카에서 북한이 10년 동안 무려 6천만 달, 우리 돈 1,900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뭘 팔았을까요?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답은 동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동상을 싸게 만들어주는 기술에서는 북한이 최고거든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 각지에 세운 동상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2년 7월에 서아프리카 베냉이라는 나라에 세운 동상은 높이가 30m예요. 베냉의 전신인 다오메이 왕조의 여군 부대를 형상화한 건데 이게 북한에서 만든 가장 최신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놀라면 안 돼요. 진짜 야심작은 따로 있거든요. 세네갈 수도에 세워진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인데 높이가 무려 52m입니다.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46m니까 그보다 6m나 더 높아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죠. 콩고에 가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2001년에 콩고 수도에 세운 로랑 카빌라 동상인데 이게 김정일 동상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풍채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똑같아서 현지에서는 김정일 몸에 로랑 카빌라 얼굴만 붙인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2000년 작품이니까 동상 기술이 덜 발전했던 시기라 대충 만든 티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곳곳에 북한이 만든 동상이 퍼져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에 모든 회원국에게 북한산 동상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듬해에는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릴 정도로 북한이 동상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상당했던 거예요. 문제는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자 몇 명이 슬쩍 들어가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동상만큼 흥미로운 게 또 있는데 바로 의류예요. 북한에서 가장 큰 장마당이 있는 평양에 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만 따로 파는 곳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서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원래 북한산이면 DPR 코리아라고 써야 하는데 그렇게 쓰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이면 사람들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 제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나라를 욕하면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서 장사하는 겁니다. 뭔가 만들어내서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메이드 인 DPR 코리아 붙이고 한국 제품이 잘 팔린다 싶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 붙이고 그걸 또 중국에 팔기도 하고 내수시장에도 돌립니다. 혁명가들이 하는 게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속이든 말든 혁명이 승리하면 된다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수법이에요. 필요할 때는 중국산으로도 변신합니다. 대표적인 게 송이버섯인데 2015년에 일본 조총련 무역회사가 북한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속여서 1.8톤이나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발각됐어요. 조총련 의장 허종만의 아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익의 50%를 김정은에게 바치는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합니다. 송이버섯은 힘없는 인민들이 산에 가서 따서 나라에 바치는 건데 김정은은 200만 원짜리 디올 코트를 입고 리설주는 샤넬백을 수십 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굶어 죽는 인민과 사치를 즐기는 김씨 일가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39호실에서 벌어들이는 자금 중 일부로 호화 생활을 하는 건데 김정은 일가가 쓰는 사치품 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6,886억 원이 사치품 구매에 쓰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6억 달러씩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를 사치품에 사용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슈퍼카를 100대 이상 컬렉션으로 갖고 있는데 총 가치가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바흐, 풀만 가드 S600 같은 경우는 1년에 10대 이하로만 생산돼요. 가격은 옵션 다 넣으면 16억 원인데 16억을 갖고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판이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은 어떨까요? 지금은 23억 원인데 이 차는 철저하게 100% 주문 제작이에요. 전 세계에 똑같은 롤스로이스 팬텀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한 세기 전만 해도 김정은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팬텀은 못 탔을 겁니다. 왜냐하면 롤스로이스가 팬텀을 판매할 때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든요. 330억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족보도 요구합니다. 직업을 3대까지 다 보는데 3대 안에 범죄자가 있으면 안 팔아요. 완전히 윤리를 따지는 거죠.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길이가 50m 넘는 요트는 대형에 속하는데 105억 원짜리가 한 척 있고 80m 넘는 초대형 요트도 있답니다. 그 80m짜리 요트 위에는 국제 경기 규격에 맞는 수영장이 설치돼 있고 미끄럼틀까지 다 있대요. 아무리 부자여도 개인이 수영장 딸린 요트를 사는 경우는 드문데 김정은은 유지비를 엄청나게 쓰면서도 이런 사치품을 삽니다. 유지비가 다 공짜니까요. 리설주는 명품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블랙 투피스의 수수한 차림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디올, 샤넬 클러치를 들고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북한 매체들도 처음에는 리설주 동지라고 호칭하다가 점점 리설주 여사로 바꿔 불렀어요. 샤넬, 디올, 프라다, 구찌 같은 명품 핸드백은 물론이고 발렌티노 코트, 티파니 목걸이 등 국제긴 명품들을 소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시계는 파텍 필립인데 스위스에서 주문받아야 생산하는 브랜드예요. 시계 하나에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하는데 한국 백화점 지하에도 파테필립 매장이 있긴 한데 시계가 없어요. 이전에 샀던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매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유리 안에 시계 하나가 있어서 이거 좀 차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된대요. 이미 주문해서 가져갈 사람이 있다고 하죠. 참고로 파테필립 앞에서는 그냥 귀여운 장난감 수준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별장들을 싹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는 데 쓴 돈이 1,880억 원이에요. 전국에 경치 좋고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에는 김정은 별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30여 곳 정도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원산에 있는 김정은 별장입니다. 거기에 요트가 있는데 길이가 80m이고 요트 안에 수영장까지 있어요.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39호실 자금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정보 당국이 김정은을 분석할 때 완구 취향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오락기계, 모형 자동차, 항공기 등을 사는데 127억 원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모형이에요, 장난감. 독재자의 아내들이 예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크고 화려한 명품을 입으면서 나 지금 이거 명품 입었다는 걸 과시하기 때문인데 왜 굳이 이렇게 계속 하느냐는 사람들을 압도해서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부자이고 명품 입었고 가구도 럭셔리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는 절대 우리처럼 살 수 없어. 이런 걸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심어주려는 독자 부인의 계산이 있는 겁니다. 명품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문화예요. 내 취향을 과시하고 내 자신에게 이 브랜드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나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 기호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 사는 사람은 급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리설주의 명품 패션은 사실 선을 긋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특히 리설주는 영국 왕세 손비 케이트 미들턴을 많이 참고한다고 하는데 컨셉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케이트 미들턴 같은 경우는 봉건적인 위신제가 아니라 약간 문화적인 컨텐츠의 생산자 비슷한 건데 리설주 같은 독재자 부인은 그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쓰는 거거든요. 세련된 취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찍어 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본주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봉건적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은 진짜 신처럼 군림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6조 5천억 원 정도 있으면 개인이 누리는 특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상이 안 가죠? 북한 곳곳에는 사냥터가 많은데 사냥터에서 5km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도 날아다니는 꿩은 잡으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꿩이 날아와서 앉았는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 친구가 돌을 잡아서 꿩을 향해 던졌는데 맞았어요. 농장 관리원이 그러지 말라고. 저게 장군님 꿩인데 어떡하냐고 했대요. 장군님 사냥터에서 나온 모양이라고.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요. 사냥터 주변에는 사냥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꿩도 날아다니고 고라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농장 사람들은 꿩이 날아오든 노루가 나오든 하나도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왜 장군님 꿩을 다치게 했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019년에 쿠웨이트 주재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류현우 대사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는데 이 사람 장인이 바로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일춘입니다. 류현우 대사는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다가 용기를 내서 증언했는데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자각 때문이었다고 해요. 장인과 장모, 어머니 아직 북한에 살아계시는데도 말이죠. 류현우 대사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인터넷 검색이었대요. 김정일이라고 쳤더니 1942년생이 뜨는 거예요. 근데 장인이 1941년생이거든요. 동갑인데 1942년이 뜨니까 이상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백두산 밀양 고향집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온 겁니다. 알고 있던 것부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김정일이라는 세 글자를 검색하면서 출생의 비밀로 들어간 건데 1942년 백두산 밀양 출생이 아니라 1941년 소련군 부대였던 김일성 근거지 브야츠크 병영에서 태어난 유리라는 걸 알게 됐죠. 고구마 줄기처럼 검색하고 또 검색하면서 쭉 연동돼서 나오는 거예요. 6.25 전쟁도 북한에서는 북침으로 배우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비밀 문건이 노출돼서 남침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이런 진실들을 북한 엘리트조차 몰랐던 겁니다.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을 검색했더니 쭉쭉 나오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대요. 진짜 숭상했던 김씨 일가가 우리를 이렇게 놀려먹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류현우 대사는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다가 2년 동안 선전물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2019년에 부인이 평양에 갔다가 돌아와서 추궁을 하더래요.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을 귀동냥했던 거죠. 그때 북한에서 전보가 날아왔는데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대사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오라는 거였거든요. 2년간 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양에 들어갔던 아내가 와서 추궁하고 그 타이밍에 전보가 온 겁니다. 설명은 유화 작품 속 김정일과 김일성의 인민복을 양복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인민복 입은 유화를 갖고 들어오면 새 유화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대사가 직접 들고 오래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잃어버린 건 선전물이고 출판물인데 가지고 들어오라는 건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이에요. 다른 걸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왜 다른 걸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눈치를 채게 하려는 거예요. 선전화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도망가야겠다는 사인을 주는 거니까요. 들어가게 되면 기필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게 불보듯 뻔하니까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6조 5천억 원. 이 돈은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굶어 죽어가는 수백만 인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예요. 6조 원 중에서 1조만 풀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텐데 김정은은 절대 그럴 리 없죠. 김씨 일가가 그래왔으니까요. 39호실을 통해 전 세계에서 빨아들인 돈으로 ICBM 쏘고 미라 유지하고 의미 없는 건축물 짓고 명품 사고 슈퍼카 모으고 요트 타는 겁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북한 독재의 민낯입니다.